그럼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경매 물건에 입찰에 참여할까? 여러분이 일단 어떤 경매 물건을 고르실 때는 잘 아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인 경우에는 뭐 도로 관계라든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요자여서 내가 살기 좋은 곳을 그냥 산다라고 뭐 가정할 때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어야만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슈화된 지역, 고속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도로 교통망이 확충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창같이 올림픽이 개최된다라든지 큰 행사가 있는 지역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황금성, 가장 빨리 잘 팔리는 걸 먼저 고려하신다라면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우에도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단독주택 같은 게 괜찮을 수가 있고요. 또 오피스텔에 입찰하시고자 한다라면은 반드시 임대 수요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월세 수입도 못 받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내야 되죠. 그래서 대학가라든지 뭐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공장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경매 정보는 일단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법원 경매, 대법원 법원 경매를 치시면은 이 사이트로 연결되고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많은 뭐 민간 경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법원 경매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경매 물건을 누르신다든지 경매 공고를 누르셔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설 업체 경매 정보 사이트를 뭐 이용하시는 것도 어떤 뭐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나 권리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경매 정보지만 100% 의존하지 마시고 만약 사설 경매 정보지에서 찾았다라고 해도 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권리관계가 정확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어떤 지역에 참여할 것인가.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경매가 나오지만 전국 모든 부동산을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 종류, 뭐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걸 먼저 정하신 후 지역과 물건의 종류를 먼저 정하신 후 경매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 전에는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을 통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임대차 관계를 내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배당을 계략적으로 분석해서 임차인의 명도 난이도,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나가는지 덜 받아나가는지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입찰 부동산의 상대적 강점, 약점, 이것은 뭐 현장에 가보셔야 이제 좀 파악이 쉽겠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자격 증명이 필요한지, 임야나 농지의 경우 분묘, 묘지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일단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죠.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있다. 요 등기 중에 가장 접수일자가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소기준권리와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여러분이 인수하게 된다. 기본 원칙을 꼭 아셔야 되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걸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셔서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동사무소는 전국 어느 동사무소 가셔도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내역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요. 전입일자와 누가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도 난이도 분석 말씀드렸죠.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배당 신청을 했는지, 임차인의 배당 순위, 예상되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 배당 부분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파악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많이 회수해 가는지, 다 회수해 가는지, 전혀 회수해 가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인이 명도에 쉽게 협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추가 시간과 비용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관련 비용, 체납된 공과금, 부동산 수리 비용, 그리고 경매 관계자에 의해서 소송 관계가 개주된다든지 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될 소지도 경매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입찰하실 때 약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찰장에서 주의하실 때는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입찰 서류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입찰 보증금 부족하지 않나 보셔야 되고요. 대리인 응찰 시 본인의 인감 도장 날인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건 번호가 있는 경매 사건의 경우 물건 번호 기재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는 얼마에 입찰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법원 경매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열기에 평정심을 상실해서 즉석에서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분석한 금액, 어떤 자신의 입찰 예상 입찰가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상한선 필요 없고 절대 금액을 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금액을 준수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이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라든지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죠. 대지 지분, 땅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체납 관리비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비, 그 경매 나오는 집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서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간혹 대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집합건물도 있다. 대주권이 뭡니까? 집합건물에서 땅 지분입니다. 땅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전용률, 이 집은 실제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검토하신다는 거죠. 대지 지분, 가능하면은 땅 지분이 큰 물건이 좋죠. 체납 관리비. 보통 경매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경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관리비가 장기적으로 연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연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낙찰자의 경우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한하여 승계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사무소에는 낙찰자에게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고려하셔서 체납 관리비까지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입찰 금액에서 빼셔야 됩니다.
대지권을 보유 여부,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집합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지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집합 건물에 땅 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 우리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띄면은 대지권은 나와 있어야 되고 토지에는 별도 등기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통상 시공사에서 이제 아파트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잡아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고 또 채무를 제때 갚지 않는 경우 아파트 대지에 뭐 저당권 등의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땅에 부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잘못하면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용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 아파트 뭐 33평형, 36평형, 39평형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내가 쓸 수 있는 실제 규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3평, 36평, 39평이 모두 전용 면적이 25.7평인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다른 이유는 주차장 면적 등 공용 면적의 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의 한 70% 정도가 전용 면적이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50, 55%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전용률이 높다. 전용률이 높다라는 것은 넓은 공간을 쓴다는 거죠. 생활 편의성도 높고 재산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반드시 그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시. 예, 대지권 부분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 대지권이 나와 있어야 되죠. 여기 대지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지권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집합 건물에 땅 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땅을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지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야, 농지, 땅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제한 사항,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뭐 도로 관계 같은 거,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건물뿐 아니라 나무에도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 잘 매매되지 않는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 이 감정가가 그 실제 시세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장기 개발 계획,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뭐 전철, KTX, 철도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동산 가치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부동산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